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힘과 자신감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안나 프로이트가 한 말인데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우울의 4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힘들게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가난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대학 4년을 떠올려 보면 저의 4년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학점과 싸워야 했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중간쯤이 되었을 때 이렇게 힘든데 이 타지에서 더 이상 대학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힘겨운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나에게 있을까? 라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이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힘과 자신감이 저의 외부에서 오는 건 줄 알았어요. 남들이 저에게 줘야만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저의 환경이 좋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저의 자신감과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자신감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문장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바깥에서만 찾은 거였구나. 나는 늘 내 바깥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그때부터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힘과 자신감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면서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와 함께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 전환점이 되는 날이리라 확신합니다. 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이 제목은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경향신문사에서 3년 동안 꿈을 이룬 어른들 5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꿈을 이룬 어른들이니까 평생 동안 이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작가라면 쓴 책이 한 100권 되고요. 영화 감독들은 또 수십 편의 영화를 찍은 상태였고요. 철학자들은 또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인터뷰하려면 그분들의 작품과 연구를 제가 다 미리 공부를 해야 또 그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 연구를 해야 인터뷰가 가능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3번 쓰러져서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그 힘든 인터뷰를 지속했냐면 각 분야의 꿈을 이룬 어른들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걸 내가 배우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큰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동안 50명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정말 인터뷰하길 잘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 영업 비밀인데요. 여러분들께만 오늘 공개를 할까요? 자, 먼저 2개를 제가 제시합니다. 1번, 무조건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 부모님이기도 선생님이기도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내가 키운 강아지가 늘 내 곁에 있어줬다. 그게 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 옆에 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그리고 2번째는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의 스펙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분야의 2인자, 3인자들은 타고난 금수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각 분야에 정말 대가가 된 사람들, 타인들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분들을 보면요. 정말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30대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부터 세상이 날 알아주기 시작했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30대까지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거 이미 끝난 인생 아닌가요? 이번 생은 끝났다. 다음 생을 기약하자. 이런 말을 하는 대학생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목표를 가진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의 스펙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를 믿고 빨리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저는 그 50명의 인터뷰에서 이 한 문장을 또 건져 올립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아우, 저거 인간 되겠어. 야, 정신 차려. 너 이미 끝났어. 야, 네 나이가 벌써 23살이야. 너 이제 걸렀어. 너 뭐 되려고 그러니?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목표한 바를 끊임없이 끌고 나가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남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나에게 나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타인들의 평가에 휘둘리면서 나 자신을 의심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졸업하고 뭔 꿈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미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에너지로 쓰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의대 교수로 정말 잘 나가고 있던 시절에 전 가족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빅터 플랭클은 그 수용소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몸이 건강해서 저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몸이 쇠약해서 저 사람은 장염만 걸려도 죽을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아서 해방되는 날 얼굴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동안 굉장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네, 정답은 뭐였냐면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야 돼. 나는 밖에 내 아이들이 있거든. 그 아이들을 보살펴야 돼. 내가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나가면 그 아이한테 말해줄 거야. 아빠가 널 만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뚫고 너에게 왔어.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내가 평생 동안 쓰던 소설을 내 방에다 두고 왔어. 그 소설이 없어지지 않았나 너무 걱정돼. 근데 난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겪은 체험들을 소설로 완성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소설을 읽고 어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난 살아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미래의 목표를 두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빅터 플랭클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의 기법으로 알려주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로고테라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미 치료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의미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시련에서 의미를 찾고 나의 미래에 의미를 두고 목표만 확실히 둘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그 힘과 자신감을 이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여러분들께 선물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하리라.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시련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저의 대학생 때의 고민을 앞에서 고백했었는데요. 가난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다 연애하고 MT 가고 즐길 때 저는 하루에 정말 심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7개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를 돌이켜보면 저는 요즘 주유소가 다 셀프로 바뀌었잖아요. 셀프 주유소로 바뀌었을 때 저의 능력이 아주 빛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어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새벽부터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학교 가기 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 날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학생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는 이후부터는 학교 앞에서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를 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손님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 신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치킨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장점이 활짝 잘 웃는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말 활짝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인사하고 모든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외우고 먼저 인사하고 가게 밖에서 만나도 모든 과 사람들한테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저를 만나러 그 치킨집에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킨집은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었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되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한 날 사장님이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부탁했어요. 네가 이 가게를 인수하면 안 되겠니? 전 돈이 있었다면 그 가게를 인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가게를 인수했다면 치킨집 사장님으로 살고 있거나 그 대학 앞에서 조금 더 큰 호프집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길을 가더라도 좀 더 공부하고 나를 좀 키워보자. 내가 좀 더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꿈꾸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저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 저는 대학 교수가 꼭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늘 사람들에겐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정말 많이 우는 그런 시간을 4년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또 저에게 힘이 되었던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펑펑 울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내가 성장하고 내 꿈을 이루는데 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소리내어서 지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뇌는 누구의 목소리를 제일 좋아하냐면 나의 목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좋은 문장을 읽을 때 우리 뇌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으면 행동으로까지 발전하긴 힘들고 그냥 좋은 내용이네 에서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의 뇌에 들려주면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희망을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희망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은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발전시킬 때 가장 즐거워한다. 누가? 나의 뇌가. 나만의 장점에 집중하자. 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지금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만의 장점 하나. 네, 저는 유일하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웃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보고 먼저 환하게 웃는 이 장점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저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장점을 한번 써보십시오. 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발상을 바꾸면 됩니다. 자, 열 손가락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여러분 손끝에 뭐가 있나요? 네, 지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은 모두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소년원 수업을 할 때, 소년원에서 이런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느라 엄마는 아빠 손에 죽었고, 그리고 모든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고, 이 아이는 아빠의 폭력을 건지다 못해서 결국 아버지를 죽이기에 이르릅니다. 정말 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저랑 이 수업을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선생님, 제 인생에는 희망이 없고 제 고통에서는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어요. 저에겐 장점이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봤자 세상은 저를 뭐라고 바라볼까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달 만에 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남에게 없는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요, 바라보기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한테나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장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남에게 없는 문이 10개가 있다. 남에게 없는 나의 무늬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가진 그 아이는 검정거실을 통해서 열심히 자기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자격증도 7개나 따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정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희망을 찾으면서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나에게 들려줄까요?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열등감을 에너지로 쓰자.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은 나를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있는 것이 내가 더 노력하는데 발전 동력이 됩니다. 저의 가난이, 제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수많은 글을 쓰고 또 심리상담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 제가 대학 때 경험했던 2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 특히 육체노동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와 경험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군들을 제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죠. 저는 가난이 저에겐 너무나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에게 열심히 돈을 벌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저의 발전 동력으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열등감의 힘을 아주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네,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뭔가요? 비결이 뭐예요? 부지런해서? 네. 끈기가 있어서? 네, 다 맞아요. 그런데 더 맞는 심리학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토끼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나 엿먹이는 거야? 야, 뛰어봤자 토끼가 이길 텐데 나한테 왜 같이 뛰라고 해? 나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뛰어보자. 토끼가 빨리 가건 말건, 토끼가 중간에 자건 말건 나의 목표만 향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열등감이 없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다면 그 열등감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출발선 자체에 서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에너지로 써서 더 열심히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출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열등감을 나의 동력의 에너지로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열등감을 에너지로 쓰자. 두 번째 문장도 소리내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하고 싶은 일은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자. 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선생님, 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아, 그거 하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서. 아, 그거 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딴 걸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말로만 해요. 그래서 그건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로 하지 말고 우리는 몸으로 해야만 합니다. 저의 장점이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말을 아예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 좀 똘끼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제가 국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 30대 초반까지 국문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제 길이 아닌 겁니다. 심리학에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4살에 다 때려치고 0으로 돌아갑니다. 심리학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죠. 제가 37이 된 어느 날 갑자기 글로 쓰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으면 좋을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인들의 이야기와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은데 다큐멘터리 감독들 10명을 만나서 부탁해봤지만 우리의 여건이 돈도 없고 그리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감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네가 배워서 해. 그래서 저는 37에 정말 처음으로 카메라 작동법을 배우고 편집 기법을 배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5편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몸으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세 번째, 또 읽어요. 시작. 롤모델을 찾고 자주 조언을 구하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롤모델을 찾고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낸 어른들, 그리고 어려운 청년기를 보낸 어른들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 롤모델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행운의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억했다가 그 열정 넘치는 그 청년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롤모델을 찾고 조언을 구하는 일에 결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멘토님들 중에서 나에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강사님들을 발견하면 메일 보내세요. 그리고 꼭 답신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답신이 온 그 메일 속에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행운의 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 꿈꾸며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꾸며 노력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돕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책에서도 찾고 현실에서도 찾으세요. 소문을 내고 소개를 받으세요. 나의 멘토, 롤모델은 현실 속에만 있는 건 아니죠. 책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 만나서 조언 얻고 싶은데 이런 분 아시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문도 내고 소개도 받으세요. 마지막 문장은 정말 중요하니까 또 소리내어 있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계획을 자주 세우고 실천하고 칭찬하자. 누가? 나에게. 여러분,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그 계획까지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제가 만난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작은 계획을 자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계획을 세우면 이루기가 아주 쉬워요. 1계단 성공. 또 작은 계획 세웁니다. 2계단 성공. 작은 계획 3계단 성공.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300층 빌딩 제일 꼭대기까지 이르르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도 꾼 적이 없는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제가 너무 컸어요? 라는 70, 80대 대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통점은 작은 계획을 자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자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실천하고 그리고 작은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낼 때마다 내가 나를 정말 칭찬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저를 아주 자주 칭찬합니다. 저는 상미야 잘했어. 이거 지금도 매일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자기 전에 오늘도 고생했어. 제가 끊임없이 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칭찬하길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뇌는요,
내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퐁퐁퐁퐁 가장 많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상미야 잘했어. 상미야 고생 많아. 상미야 잘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빨간 글씨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였어요. 꿈은 너무 많아요. 계획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도 너무 많아요. 지금 못하는 이유도 너무 많아요. 저는 그 학생들을 상담하고 응원하고 하다가 지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문장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어디서 좋은 백을 만났으면 이런 행운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나의 실천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천만이 실력이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는 내가 한번 되어봅시다. 자, 여러분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알려드릴게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먼저 행동하면 뇌가 따라간다. 우리 뇌는요 뭘 기억하냐면 내가 행동해 본 걸 기억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건 금방 잊어요.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을 행동으로 연습해야 돼요. 제일 쉬운 거 4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4문장을 저와 같이 읽습니다. 내 목소리로 그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걱정을 하기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다 괜찮아.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4개의 문장입니다. 저는요,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저를 정말 많이 학대했어요. 야, 너같이 가난한 게 뭘 할 수 있어. 야, 네가 돈 벌어야지 무슨 MT를 가. 야, 졸업여행 웃기지 마. 네 처지에 맞는 꿈을 꿔. 저는 저를 항상 비하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네. 그리고 너같이 못생긴 게 무슨 연애야. 제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뇌가 건강해지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열등감을 에너지로 쓰는 힘이 더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4문장 여러분 사진 찍어 놓고 생각날 때마다 읽으세요. 자,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 습관이 힘이 셀까요? 천성이 힘이 셀까요? 천성이 힘이 세다고요? 저는 타고나기를 천성이 게으르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여러분, 습관이 천성을 이깁니다. 습관이 천성보다 몇 배 힘이 센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3배? 10배? 오! 9배 힘이 셉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 타고난 천성이 게으르더라도 부지런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타고난 천성이 무뚝뚝하더라도 내가 활짝 웃으면서 남에게 먼저 웃는 용기를 내는 습관을 기르면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6대4예요. 외부 요소 60%,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 40%. 거봐요, 선생님 외부 요소 60%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도와주는 부모님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학점도 나쁘고 외모도 별로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상담하다 보면요. 대기업 총수의 가족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야죠. 주어진 돈과 저택과 얼마나 많은 걸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아 존중감도 낮고 우울감도 높고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님인데 너무나 인생이 불행해서 매일 자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의 사랑받는 막내딸도 자살하는 사건, 그리고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사건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 돈,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 40%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면서 삽니까? 스스로 창조하는 행복 능력 40%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자아 존중감은 나를 사랑하고 만족하는 지표인데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인생은 자아 존중감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아존중감이 떨어질 때 자아존중감을 높여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의 실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 세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채우고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쉬운 일상의 실천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는데요. 바로 먼저 웃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활짝 웃는 거 많이 해보세요. 많이 웃어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먼저 웃어라 한번 해봤어요. 타인을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라. 이게 환대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자꾸 웃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주면 어떤 느낌 가질까?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고 나한테 우호적으로 다가오더라.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자아존중감 높이고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많은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만이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고통에서 찾은 의미가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키워내는 동력이 되리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